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 정우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채린이는 참 곱고 다소곳한 아이였죠. 첫 설날 그 아이가 부엌에서 서서 전을 부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기름 냄새 사이로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어찌나 예뻤는지요. 저는 그 웃음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딸을 얻은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어요. 매년 제 생일이면 채린이는 새벽같이 찾아왔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에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곤 했죠. 케이크에 촛불까지 꽂아두고는 저를 앉혀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올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죠. 아이고, 이것들이 나 울리려고 환장을 했구나. 내가 무슨 복을 쌓았다고 너를 얻었는지 몰라.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런 며느리까지 들어오다니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행운이 제게 쏟아진 것만 같았어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가을,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밤 9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오봉려 씨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아드님 한정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유족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들 이름을 불렀죠. 정우야, 정우야. 의료진이 영안실로 안내했습니다. 흰 천을 걷는 순간 차갑게 식은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죠. 안 돼, 안 돼. 내가 대신 죽었어야지. 왜 네가 먼저 가? 왜? 아들 시신을 붙잡고 밤새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채린이는 저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오열하는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도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쓰러졌죠. 여보, 여보, 나 두고 가지 마. 왜 혼자 가? 나도 데려가. 나도 같이 데려가.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지만 저렇게 무너지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했구나. 저렇게까지 울 수 있는 건 진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아들 정우 유고를 납골당에 넣은 뒤에도 며느리 채린이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너는 집에 가서 쉬어. 어머니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 거예요. 같이 드셔요. 네? 주말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까지 정성스레 담아왔죠. 아직 젊은 사람이 이러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린이는 아직 30 초반이고 정우 사이에서 아이도 없었어요. 인생이 창창한 아이가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또 찾아온 날 저는 마음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네 인생 살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로. 됐어. 앞으로는 우리 연락하지 말자. 너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그러세요? 전 정우 오빠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니까지 저 버리시면 전 어떡해요? 버리는 게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가라. 며느리를 내보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후로 며느리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한 달쯤 지나자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제 됐다고 잘한 거라고 되뇌며 홀로 아들 없는 삶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정호 생일이 다가와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꽃다발을 들고 아들 납골당 앞에 섰죠. 정우야, 생일 축하해. 엄마 왔어.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납골한 주변에 제가 지난번에 놓아둔 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지만 소복이 쌓여 있었죠. 며느리가 왔다 간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와 연을 끊었다고 해도 죽은 남편 납골당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내가 아는 채린이는 이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하며 울던 아이였어요. 나보다 더 크게 오열했던 아이였죠.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어요. 납골당에서 나와 집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죠. 다음날 아침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 뜻밖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잘못 누른 건가 싶어 몇 번을 다시 눌러봤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없는 번호. 번호를 바꾼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도 뒤척이다 새벽이 되었어요. 결국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아들 정우와 채린이가 함께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하며 며느리가 혹시 이사를 했나 싶었죠. 저기 혹시 윤채린이라고 여기 살지 않나요? 채린이? 내 아내인데 할머니 누구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라고요. 멍하니 서서 남자를 바라봤어요. 분명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 아내 맞다고. 왜 자꾸 같은 말을 물어봐? 노망난다. 남자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채린이 지금 집에 있나요? 없는데? 언제쯤 들어오나요? 몰라. 할 말 끝났으면 가요. 남자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잠깐만요. 채린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쳤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연락처를 알려줘? 당신이 잡상인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잡상인 아니에요. 제발 연락처만.
아, 바쁘니까 가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 정우가 죽은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며느리를 아내라고 부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장례식장에서 쓰러지며 울던 며느리가 벌써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니요. 차마 제가 채린이 전 시어머니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새 출발하라고 며느리를 밀어냈는데 막상 며느리가 새 출발했다고 제가 전 시어머니라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혹여나 그 말 한마디로 며느리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켰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럼에도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복도에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렀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상황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를 모르니 방법이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 저 양아치 같은 놈이 알려줄 리도 만무했죠. 며느리가 돌아오길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기울도록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기다리는 걸 알고 일부러 피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문득 단지 내 노인정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집 사정을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죠.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땡땡동 땡땡호에 누가 사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어요. 누군데 그런 걸 묻고 다녀요? 요즘 누가 남의 집 일에 관심이나 있나? 아무도 모르지. 단지가 워낙 크고 젊은 것들은 인사도 안 하고 다녀서 요즘은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 실망해서 노인정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땡땡동 땡땡호면 몇 달 전 그 남편 죽은 집 맞죠? 돌아보니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집이야. 그 집 일이라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걸? 저는 얼른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젊은 남자 꼬셔서 바람 피웠어. 그래서 허구한 날 부부싸움이 얼마나 잦았는지 몰라요. 벽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싸웠다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죽자마자 바로 그 상간남을 집에 들였어.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아휴, 내 80평생에 그렇게 뻔뻔한 여자는 처음 봐요. 어떻게 남편 죽자마자 상간남을 집에 들여? 참나. 지금 하시는 말씀들 사실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집이 하도 싸워서 벽 너머로 다 들렸어.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남자가 나가라고 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수줍게 웃으며 전 부치던 아이, 생일마다 새벽같이 찾아오던 아이, 그 모든 게 가면이었어요. 저는 노인정을 빠져나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한 줌의 재처럼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헛개비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멍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았죠. 노인정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말, 남편이 죽자마자 상간남을 집에 들였다는 말.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크게 울던 며느리는 전부 연기였다는 뜻이에요. 영정사진 앞에서 실신하고 나도 데려가 달라며 오열하던 그 모습,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죽고 나서 저를 매일 찾아오고 반찬을 해다 주던 건 뭐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미 바람이 난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으면 굳이 저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손절하고 상간남과 살림 차리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왜 9개월 동안이나 저한테 들러붙어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 재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는 법적으로 아들 재산 일부를 상속받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저한테까지 들러붙어서 더 뜯어먹을 게 없나 살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젊은 사람 인생 살라며 연을 끊어버렸죠. 더 이상 뜯어먹을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미련 없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아쉬운 척 울먹이다가 돌아서자마자 상간남과 살림을 차린 겁니다. 결혼 5년 동안 친딸처럼 굴던 며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아들을 속여온 거예요. 정호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말대로라면 내 아들은 아내의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싸웠던 거죠.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고통을 안고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거예요.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 새끼가 그년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정우와 함께 사고를 당했던 친구 민혁이 부모님이었어요. 정우와 민혁이는 중학교 동창이었죠. 둘은 졸업 후에도 친하게 지내다가 함께 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거래처를 가기 위해 민혁이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민혁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죠. 그 사고로 정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운전석에 있던 민혁이는 중태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혁이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던 아이였어요.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며 밥을 2그릇씩 먹던 녀석이었죠. 정우랑 둘이 머리 맞대고 게임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 아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죠. 민혁이 엄마랑 손 붙잡고 같이 울기도 했어요. 아들을 잃은 저나 아들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그 엄마나 처지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어요. 어머니, 민혁이가 일주일 전에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혁이가 어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병원에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혁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10개월 넘게 혼수 상태였는데 살아났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우는 떠났지만 민혁이라도 살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자 끝에 적힌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다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정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고 당시 상황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우가 민혁이한테 무슨 말을 남겼던 걸까요?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쩌면 정우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민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민혁이가 누워 있었어요. 사고 후 홍수 상태에 있다가 일주일 전에 깨어난 아이였죠. 몸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밥 2그릇씩 먹던 건장한 청년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죠. 오랜 혼수 상태로 근육이 다 빠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민혁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민혁아,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대가 손상돼서 말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민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눈빛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민혁이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노트북을 눈짓으로 가리켰어요. 민혁이 어머니가 노트북을 가져다 주었죠. 민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치는데 온 힘을 쏟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죠. 정우가 남긴 게 있어요. 여기로 가보세요. 그 아래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주소였어요. 민혁아, 이게 뭐야? 정우가 뭘 남겼다는 거니? 민혁이 얼굴이 갑자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 핏줄이 섰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침대 옆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고 있었어요. 민혁이가 무언가 크게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왔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환자가 흥분하면 위험해요. 지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면회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민혁이 손을 놓았습니다. 민혁이가 무언가 더 전하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의료진이 막아섰어요. 병실을 빠져나와 복도에 섰죠. 노트북 화면에 적혀 있던 주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우가 남긴 게 있다고 했어요. 대체 뭘 남겼다는 걸까요? 그리고 민혁이는 왜 그토록 분노한 걸까요?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흥분하게 만든 걸까요? 정우와 관련된 일이라면 저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주소를 머릿속에 또렷이 새겼어요. 당장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낯선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허름한 건물이었죠. 건물 간판을 하나씩 살피다가 어떤 사무실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흥신소. 정우도 며느리 외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혹시 한정우라는 사람이 의뢰한 건이 있나요? 한정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네요. 작년에 의뢰하셨는데 조사는 완료됐는데 결과를 안 가져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혹시 의뢰인과 관계가... 제가 정우 어머니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안 오셨구나. 즉,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슨 의뢰를 했어요?
아내 외도 조사요.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증거 좀 잡아달라고 하셨어요. 정우가 직접요? 네, 직접 오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눈이 퀭하고 며칠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증거 나오면 이혼 소송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네요. 조사 결과는요? 다 나왔죠. 완전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았어요. 사진이고 영상이고 전부 확보해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재판에서 100% 이겨요. 근데 의뢰인분이 안 오셔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시면 대신 받아가셔도 됩니다. 신분증하고 잔금만 치르시면요. 잔금을 치르고 서류와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 쏟아져 나왔죠.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며느리 집 현관에서 내 아내라며 반말을 하던 그놈이었습니다. 노인정 할머니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자기 PC에 USB를 꽂고 영상 파일을 재생해 주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우가 이걸 보았다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이혼을 준비하며 증거를 모아둔 중에 그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배신당한 걸 알면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삭혔을 내 아들. 전현이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내 손으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어디서 뭐라는 놈인지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찾아갔죠. 조사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뭔데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일단 그 여자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드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으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그 돈으로 살림 차리고 놀고 먹고 있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저것들이 먹고 살고 있다니 속이 뒤틀렸어요. 남자 신상은요? 이게 좀 복잡해요. 일단 이름이 여러 개예요. 본명 따로 있고 가명을 한 서너 개 쓰고 있더라고요. 가명이요? 왜요? 이 남자 전문 사기꾼이에요. 사기 전과도 있고 지금 현재 사기죄로 수배 중입니다. 수배 중이라고요? 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연애하는 척하다가 돈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이에요. 그걸 반복해온 놈이에요. 저희도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정도 전문 사기꾼 흔치 않거든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놈이 내 며느리랑 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조사해본 바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남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돈도 갖다 바치고 전형적인 호구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남자 목적이 뻔해요. 여자분 재산 다 빼먹고 튈 겁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다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사기꾼한테 홀려서 아들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에요. 그 돈을 저 사기꾼 놈한테 갖다 바친다고요? 그 꼴은 절대 못 보지요. 제가 직접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전에 왔을 때는 그 남자만 있었죠. 이번에는 며느리가 있을 때를 노려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며느리는 분명 숨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잠시 뒤 며느리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일부러 힘없고 초췌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체리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잠깐만 들어가도 되겠니? 며느리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전시어머니를 문 앞에 세워둘 수는 없었는지 문을 열어주었어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섰는데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놈이었어요. 며느리 집 현관에서 제게 반말하던 그 남자, 사기꾼 새끼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얼른 남자 옆으로 갔죠. 어머니, 이 사람은 저랑 최근에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잠깐 집에 놀러 온 건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너무 실례했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폈어요. 남자가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는 눈치였죠. 저는 일부러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리나,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내가 너 새 출발하라고 보내준 거잖아. 젊은 사람이 새 사람 만나는 거 당연한 거지. 아무렇지 않아. 어머니,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 어머니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정우 오빠 죽고 나서 새 사람 만나는 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보일까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저 나쁘게 보실까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인생이니까. 정우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인연이 내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꼴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계속 그렇게 방심하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그물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체리나, 사실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네? 어디가 편찮으세요? 암이라고 하더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먹였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른 병원도 가보셔야 돼요.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세요.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연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저렇게 울었죠. 펑펑 울고 실신까지 하더니 돌아서서는 상간남이랑 살림을 차린 년이에요. 됐어. 울지 마. 여러 군데 가봤어. 다 똑같은 소리야. 나는 다 받아들였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요? 무슨 문제요? 재산 말이야. 내가 죽으면 재산을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자 며느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눈이 번쩍거렸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본색이 나오는 거였죠. 생각해봤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너한테 주고 싶어서. 친딸처럼 여겼던 너한테 남은 재산 전부 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저한테요? 진짜 저한테 다 주신다고요? 그래, 남한테 가느니 너한테 가는 게 맞지.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말씀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죽기 전까지 외롭지 않게 나랑 같이 시간 좀 보내줘.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장례 좀 치러주고. 일부러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실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효도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보살펴 드릴게요. 고맙다, 체리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감동받은 시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니년이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체리나, 나 아침 못 해먹겠어. 와서 밥 좀 차려줘. 네? 지금이요? 새벽 6시인데. 아프니까 혼자 못하겠어. 빨리 와. 며느리가 눈을 비비며 왔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더니 가려고 하길래 불러 세웠어요. 어디가? 청소도 해야지. 빨래도 밀렸어. 장도 봐야 하고. 네, 알겠어요. 유산 때문인지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부려먹으니 며느리가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볼도 쏙 들어갔죠.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알아야 나중에 상속 절차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속내가 빤히 보였어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였죠. 제가 부자인 걸 알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건물이 하나 있어. 시가로 100억은 넘을 거야. 100억이요?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 동생 달 수 있잖아. 그놈이 평생 날 괴롭힌 원수 같은 놈이야. 네? 삼촌이요? 근데 어머니 삼촌이랑 사이 좋으신 거 아니었어요? 명절 때 보면 잘 지내시던데. 겉으로만 그래. 사람들 앞에서야 웃고 떠들지. 속으로는 원수야. 그 속을 네가 어떻게 알겠니? 어릴 때부터 나한테 못할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내가 죽으면 법적으로 재산이 전부 그놈한테 가. 그게 싫어서 유언장 쓰려는 거야. 그놈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너한테 다 물려주고 싶어. 유언장을 쓰시면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유언장에 너한테 다 준다고 적으면 돼. 어머니, 그래도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입으로는 저러면서 속으로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친딸처럼 효도해야 돼. 진짜 효도. 알겠어? 100억이라는 말에 며느리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제가 진짜 효녀처럼 모실게요. 그날부터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번엔 새벽 5시에 며느리를 불렀어요. 밤 11시에도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죠. 체리나, 내 건물 보여줄게. 나중에 네 거 될 건물이니까 와서 봐.
며느리를 데리고 건물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걸레를 쥐어줬어요. 계단이랑 복도 좀 닦자. 요즘 청소부들이 참 일을 못해서. 건물주가 직접 해봐야 건물 상태도 알고 사람도 쓰는 거야. 제가요? 이 넓은 걸 다요? 왜? 100억짜리 건물인데 청소 한번 못해? 싫으면 관두든가. 아니요, 할게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5층까지 계단을 다 닦더니 헉헉거렸어요. 어머니, 다 했어요. 이제 가도 될까요? 뭐? 복도는? 복도도 닦아야지. 복도까지요? 100억이야, 100억. 복도 하나 못 닦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집으로 불렀어요.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 와서 뚫어줘. 지금이요? 새벽 3시인데 업체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문 연 업체가 어딨니? 지금 네가 와서 해. 왜? 못하겠니? 나중에 100억대 부자 되는 사람이라 변기는 못 뚫겠다 이거니? 결국 며느리가 뚫어뻥을 들고 변기를 뚫었습니다. 뚫은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안쪽이 너무 더럽다. 깨끗이 닦아줘. 네. 얘 체리나 맨손으로 닦아야지. 고무장갑 끼면 손끝에 감각이 없어서 제대로 못 닦아. 장갑 벗고 깨끗이 하자. 맨손으로요? 왜? 100억 부자 되는 사람이라 이런 건 못하겠다 이거니?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변기 안쪽에 손을 넣었어요. 100억 생각하며 꾹 참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체리나, 내일 친구들 집에 오거든. 큰 상 좀 차려줘. 큰 상이요?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15명. 잡채에 전에 갈비찜에 불고기에 잔치국수까지. 제대로 차려. 그 많은 걸 저 혼자 다요? 왜? 100억 받을 사람이라 이제는 음식도 못해? 싫으면 관두든가. 아니요, 할게요. 다음날 며느리가 새벽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도착하고 상을 차렸어요. 며느리가 잡채를 내오자 한 젓가락 먹어보고 저는 인상을 썼죠.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 다시 해. 네? 못 들었어? 다시 하라고. 손님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내놔? 넌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니? 며느리가 잡채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눈치를 봤어요. 복녀야, 좀 심한 거 아니니? 제가 워낙 요리를 못해서 그래. 내가 안 가르쳐주면 평생 저 모양이야. 다 제 잘되라고 하는 거지. 잠시 뒤 며느리가 다시 잡채를 가져왔습니다. 체리나, 물 좀 떠와라.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일부러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체리나, 수저 더 가져와. 며느리가 수저를 가져왔습니다. 체리나, 이 접시 치우고 깨끗한 거로 바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수시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복녀야, 며느리 좀 쉬게 해라. 힘들어 보인다. 아유, 저 정도는 괜찮아. 젊은 게 뭘. 체리나, 과일 좀 깎아와.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며느리만 둘이 남았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오늘 너무 하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하녀도 아니고. 내가 뭘? 잡채 다시 하라고 하시고 계속 부르시고 저 일부러 망신 주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서운했어요. 어머니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요즘 왜 이러세요? 저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예요? 일부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체리나, 미안해. 내가 요즘 죽을 날만 기다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예민해졌나 봐.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일부러 그랬어. 네? 일부러요? 너 효심이 진짠지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지. 근데 오늘 보니까 네가 진짜 효심이 있구나 싶더라. 며느리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셨구나. 저 합격인 거예요? 그래, 합격이야. 고생했어. 감사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실게요. 며느리는 늦은 밤까지 청소와 설거지를 끝내고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차갑게 웃었죠. 다음 날, 이번에 새벽 4시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체리나, 나 잠이 안 와. 와서 발 좀 주물러줘. 지금이요? 새벽 4시인데요. 효녀가 이 정도도 못해? 어제 합격이라고 했더니 벌써 땀만 먹은 거야? 아니요, 갈게요. 지금 갈게요. 며느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발을 2시간 주무르고 나서 보냈습니다. 그날도 밥 차려라, 청소해라, 늦은 저녁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뒤 밤 11시에 또 전화를 걸었어요. 체리나, 큰일 났어. 나 배가 너무 아파. 빨리 와. 네? 배가요? 119 부를까요? 아니, 그냥 약 좀 사다 줘. 빨리. 며느리가 허겁지겁 약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약 가져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네. 누워있으니까 나아졌나 봐.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새벽에 부르고 저녁에 집에 보내고 밤에 또 부르고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죠.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체리나, 오늘 올 때 그 남자친구도 같이 데려와. 네? 태섭이를요? 왜요? 아니, 인사도 하고 싶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얼굴은 알아야지. 같이 와. 며느리가 상간남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간남이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체린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 근데 마침 잘 왔다. 집에 수리할 때가 많아서 그래. 술이요? 응, 담장 페인트 칠 좀 해야 하고 문짝도 삐걱거려서 손봐야 하고. 할 줄 알지? 아, 그게... 왜? 못하겠어? 체린이가 나중에 100억짜리 건물 받을 건데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페인트 칠 하나 못해? 아니요. 하죠. 당연히 해야죠. 상간남에게 페인트통과 붓을 쥐어줬습니다. 담장 페인트 칠을 시키고 문짝 수리도 시켰어요. 아, 마당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네. 저것도 다 뽑아줘. 풀까지요? 마당이 꽤 넓은데. 100억이야, 100억. 풀 뽑기가 뭐가 대수야? 상간남이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뽑았습니다.
며느리도 놀고 있을 수는 없었죠. 체리나, 넌 집 안 청소해? 빨래도 하고 내 시중도 들어야지. 네, 어머니. 며느리는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제 시중까지 들었어요. 상간남은 바깥에서 페인트 칠해 풀 뽑기에 정신이 없었죠. 둘 다 100억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둘을 구경했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며느리한테 간 아들 돈을 되찾을 차례였어요. 며칠 뒤 며느리를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리나, 문제가 생겼어. 네? 무슨 문제요? 건물 말이야. 100억짜리 건물에 내 동생 지분이 6억어치 끼어 있더라고. 네? 삼촌 지분이요? 그래. 옛날에 건물 살 때 돈이 모자라서 동생한테 빌렸거든. 그때 지분으로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써도 동생 지분은 동생 거야. 건물 전체를 너한테 못 줘. 94억만 주게 되는 거지. 94억이면 그것도 큰 돈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유언장에 건물을 너한테 준다고 쓰면 동생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재산 노리고 온갖 소송 걸어올 놈이거든. 건물 통째로 뺏기게 생겼어.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동생 지분을 사야 돼. 근데 동생한테 내가 아픈 거랑 유언장 쓴다는 거 말하면 안 돼. 눈치채면 그놈이 자기 집은 안 팔아. 그러면 어떡해요? 마침 동생이 요즘 돈이 급한가 봐. 자기 지분으로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서서 지분을 사겠다고 할 거야. 빌려주는 것보다 그냥 사겠다고. 그럼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 내 돈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이 없어. 네? 너 정우한테 유산으로 집 받았잖아. 네, 받았어요. 그 집 팔어. 6억 현금만 들어서 동생 집은 사면 돼. 그러면 건물이 100% 내 거가 되고 유언장 쓰면 100억 전체가 너한테 가. 며느리가 망설였습니다. 제 집을 팔아요? 근데 어머니, 제가 직접 삼촌 지분을 사면 안 돼요? 안 돼. 네가 사면 동생이 눈치채. 정우 마누라가 왜 갑자기 지분을 사냐고. 내가 나서야 자연스러워. 그렇긴 한데. 뭘 고민해? 6억 내고 100억 받는 건데 94억 남는 장사야. 이것도 못 믿어? 내가 널 속이겠니? 너 지금 나 의심하니? 유언장까지 쓰겠다는데. 나 좀 기분이 나쁘네.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100% 믿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옆에 있던 상간남이 며느리를 쿡쿡 찔렀어요. 아야, 빨리 팔아. 6억 내고 100억 받는 거잖아. 이런 기회가 어딨어, 바보야? 알았어. 팔게요. 어머니, 집 팔게요. 한 달 뒤 며느리가 금매로 집을 팔아 6억을 현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6억 가져왔어요. 그래, 잘했어. 같이 법무사 가자. 며느리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진짜 남동생 지분을 제 명의로 6억에 매입했습니다. 동생 달수는 돈을 받고 좋아했죠. 이어서 유언장을 공증받았어요. 건물 전체를 며느리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습니다. 단 수증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할 경우 유언을 철회한다는 조건을 넣었어요.
며느리는 그 조건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유언장 공증 후에도 며느리와 상간남을 부려먹었습니다. 새벽에 부르고 밤에 부르고 온갖 일을 시켰어요. 며느리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죠. 얼굴이 반쪽이 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병원은 다니고 계시죠? 다니지. 근데 어머니가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벌써 8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네. 시간 빠르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머니 상태가 어떠시냐고요. 좋아지신 거예요? 나빠지신 거예요? 며느리가 뭘 묻고 싶은 건지 뻔히 알았습니다. 대체 내가 왜 안 죽냐는 거였죠.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면 저걸 저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나 싶어 황당했어요. 체리나, 사실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암이 완치됐대.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완치요? 나 이제 안 죽어. 그러면 유언장에 적힌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이란 게 내가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저는요?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처럼 효도하면 되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어머니가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거예요? 노예? 효도하는 게 노예야?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저 진짜 못 해먹겠어요. 새벽에 부르고 밤에 부르고 잠도 못 자고 변기도 맨손으로 닦고 6억이나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저 속은 거잖아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저 속인 거잖아요. 6개월이라면서요. 죽는다며요. 근데 완치됐다고요? 그럼 저는요? 제 6억은요? 그 순간 제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널 속였다고? 그럼 뭐예요?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 네가 지금 사기라고 했어? 네, 사기예요. 그래? 지금 나한테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 앞에 던졌어요. 열어봐. 이게 뭔데요? 열어보라고. 며느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이 쏟아졌어요. 며느리와 상간남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입 맞추는 사진, 호텔 출입 영상 캡처 사진, 녹음 파일 목록까지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네가 내 아들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었어. 네? 정우가 이혼 준비하면서 흥신소에 의뢰했더라. 증거 다 모아놨어. 사진, 영상, 녹음 전부 다. 어머니, 이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뭘 들어? 네 년이 내 아들 등 뒤에서 그놈이랑 붙어먹은 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며느리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6억 돌려주세요. 저 집 팔아서 드린 거잖아요. 사기치신 거잖아요. 사기? 뭐가 사기야? 암 걸렸다고 해놓고 완치됐다면서요. 저한테 돈 뜯어낸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준 6억은 정당한 증여야. 너도 동의했고 나도 유언장 써서 공증까지 했잖아. 뭐가 사기야?
민사소송 걸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다 받아낼 거예요. 해봐. 근데 네가 이길 것 같니? 암도 없으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암 없다고 누가 그래?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진단서야. 읽어봐. 며느리가 진단서를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진짜예요? 그래. 나 진짜 암이야. 지금도 치료 중이고. 난 너한테 거짓말한 거 없다. 넌 다르지만.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증여도 정당하고 유언장도 공증받았고 암 진단도 진짜야. 네가 뭘로 고소해? 어머니. 그리고 유언장에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나? 수증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할 경우 유언을 철회한다. 네 년 외도가 부도덕한 행위 아니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며칠 뒤 며느리가 상간남을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상간남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할머니! 나와! 뭐야, 이 소라는. 건물 증여 안 하면 가만 안 둬, 알아? 뭐라고? 우리가 만만하게 보여? 6억 날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증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어머니, 지금까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불러서 변기 닦게 하고 건물 청소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건물 넘겨.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봐. 상간남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왔어요.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짝짝짝.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3명이 방망이를 들고 나왔어요. 상간남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야 이건?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뒀지. 어머니, 이게 무슨... 저기 저놈 보여? 저는 검지로 상간남을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 마누라 꼬셔서 가정 파탄 낸 놈이야. 유부녀인 줄 알면서 붙어먹은 상간남이지. 흥신소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현,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 살아있을 때 바람 피우고 아들 죽으니까 재산 꿀꺽한 년이야.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죽지 않을 정도만 매질하고 쫓아내. 야야야, 잠깐만! 흥신소 남자들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벅벅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상간남이 바닥에 쓰러졌죠. 아이씨, 살려줘요! 잘못했어! 며느리도 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요. 살려달라고? 정우한테도 그렇게 빌었어?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네 놈들이 내 아들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해. 상간남이 기어가며 제 발을 잡았어요. 제발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이 새끼가? 야, 손 치워. 더러워. 발로 상간남 손을 걷어찼습니다. 한참을 더 팼어요. 둘 다 바닥에 널브러져서 꼼짝도 못했죠. 흥신소 남자들이 방망이를 내렸습니다. 이것들 가져다 버려. 어디에요? 동네 음식물 쓰레기장 있잖아. 거기에 던져. 흥신소 남자들이 상간남과 며느리를 질질 끌고 나갔어요.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에 널브러진 둘을 내려다봤어요.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꼴이었죠. 잘 어울린다. 돌아섰습니다. 쓰레기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죄로 수배 중인 남자를 찾았다고 신고했어요.
얼마 뒤 경찰이 도착해서 쓰레기 더미에 쓰러져 있는 상간남을 연행해 갔죠. 며느리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도 고소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유언 철회는 유언자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유언장에 수중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할 경우 유언을 철회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외도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면 뭐가 부도덕한 행위겠습니까? 저는 유언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소송을 걸었어요.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저를 속여서 제 몫의 아들 유산 상속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며느리가 외도 사실을 숨기고 효부 행세로 저를 속여 상속 포기하게 만든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제 상속 포기가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인정했어요. 며느리에게 아들 유산 중 제 법적 상속분 40%를 돌려주라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남자도 잃고 집도 잃고 저에게 돈까지 갚아야 할 처지가 됐어요. 돈이 없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통장을 차압해버렸죠. 평생 이렇게 괴롭혀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초범인 점, 나이가 많은 점, 며느리의 외도와 상간남이 제 집까지 들어와 협박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되었어요. 상간남은 지난 사기죄들이 합쳐져서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납골 땅을 찾아갔어요. 아들 앞에 섰습니다. 잘 싸웠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인사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